1980년생 스위스 작가 니콜라스 파티는 화려한 이름처럼 매우 화려한 색채를 보여주는 작가입니다. 이 찬란한 색채는 모두 파스텔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사실 파스텔은 미술관에서 보기 쉬운 재료는 아닙니다. 과거부터 몇몇 예술가들이 파스텔을 작품에 활용해 오기는 했지만 페인팅 작업에 보조적으로 활용하거나 빠른 스케치가 필요한 드로잉 작업 혹은 습작에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파스텔의 뚜렷한 단점 때문인데요. 우선 파스텔은 스틱 형태로 되어 있어서 세밀한 묘사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용할 때마다 가루가 많이 나오는데 이 때문에 재료 낭비도 많은 편이죠. 이 가루를 손으로 문질러 가면서 그리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피부가 캔버스에 거친 면과 닿으면서 피부와 캔버스 모두 자극이 생기기 쉬워요. 그래서 대형 작업에는 파스텔이 적합하지 않죠. 그래도 물감보다 빠르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드로잉이나 습작에 파스텔을 많이 활용했고요. 또 물감 위에 올려도 선명한 색감이 구현 가능해서 보조적으로 쓰기에도 좋았습니다. 게다가 건식 재료이기 때문에 작품의 지속성이나 보존에 있어서는 물감을 뛰어넘는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죠. 르네상스 거장들의 페인팅 작품보다 스케치가 더 잘 보존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유화물감처럼 주인공이 되기에는 단점이 너무 치명적이어서 다소 비주류 재료로 여겨지곤 했는데요. 하지만 니콜라스 파티는 그런 파스텔을 본인 작품의 메인 재료로 활용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요. 파티는 1990년 청소년 시기에 당시 한창 유행하던 그래피티를 했습니다. 그래피티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불법인 거리 예술 장르인데요. 존재 자체가 불법인 그래피티가 있는 지역은 곧 범죄의 온상지라는 인식이 생겨나면서 이걸 막기 위한 경찰들의 감시가 삼엄해졌어요. 당시 10대였고 미숙했던 니콜라스 파티는 경찰에 여러 번 잡혀서 어린 나이에 막대한 벌금을 갚아야 하기도 했죠. 하지만 하다 보면 어떻게든 요령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나중에는 경찰의 눈을 피해서 빠르게 그림을 그리는데 익숙해져서 짧은 시간 안에 완성도 있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됐다고 해요. 그렇게 니콜라스 파티는 그림 그리는 것 그 자체에 재미를 크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더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에는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씩은 거쳐가는 재료인 유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피티를 하면서 빠르게 그림을 그리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유화물감은 마르는데 최소 2주에서 길게는 몇 개월씩도 걸립니다. 언제 그림을 두고 빠르게 튀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환경에서 그림을 그렸던 니콜라스 파티에게는 조금 답답한 속도로 물감이 말랐는데요. 그래서 유화보다 훨씬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다른 재료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2013년 파티는 피카소의 1921년 작품 여인 두 상을 보게 돼요. 작품은 파스텔로 화면 한가득 여인의 두 상을 그려냈는데요. 파티는 이 작품을 보자마자 매료돼서 바로 파스텔을 구매해 이 그림을 베껴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파스텔이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재료라는 걸 감각적으로 알았다고 해요. 이 작품을 계기로 파티는 파스텔을 본인의 재료로 활용하기 시작하는데요. 단순히 재료에 대한 영감만 얻었던 건 아닙니다. 파티가 그린 인물화를 보면 어딘가 피카소 그림과 비슷한 느낌을 자아내는 걸 볼 수 있어요. 분명히 다른 작가가 그린 다른 그림이지만 어딘지 느낌이 비슷하게 느껴지죠. 이들의 공통점은 둘 다 성별이 두드러지지 않게 그렸다는 거예요. 피카소 그림 속 여인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중성적으로 그려낸 걸 볼 수 있습니다. 콧대도 두툼하고 목도 두꺼운 편이고 머리카락도 짧아요. 그간 미술사에서 규정했던 여성성을 모두 지워낸 모습이죠. 그리고 이런 중성적인 젠더가 드러나지 않는 표현 방법을 니콜라스 파티도 차용해요. 그렇다 보니 파티의 그림은 현실 속 인물을 그린 게 아니라 환상이나 상상 속 인물을 그린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파티는 이윽고 이런 특징을 인물화뿐만이 아니라 정물화나 풍경화에도 적용하기 시작하는데요. 일례로 정물화를 그릴 때에는 판타지 영화 속 자아가 깃든 무생물 캐릭터들처럼 과일을 축 늘어진 상태로 그리거나 나이를 먹은 것처럼 주름지게 그리거나 살찐 것처럼 뚱뚱하게 혹은 비쩍 마르게 그리기도 해요. 때로는 아예 죽은 것처럼 회색으로 과일을 그릴 때도 있습니다. 풍경화를 그릴 때도 마찬가지로 환상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형적인 풍경과 다른 색깔을 의도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일례로 동굴을 그릴 때에는 초록색으로 그리고 폭포를 그릴 때에는 빨간색, 산을 그릴 때에는 보라색을 활용하는 식입니다.
파티가 이렇게 실제 사물 그리고 형태와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형태와 색깔로 그림을 그리는 데에도 어떠한 계기가 있었어요. 파스텔화를 하기로 시작하면서 파티는 미술사 속 파스텔을 활용했던 다른 작가들을 연구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발견한 게 로살바 까리에라입니다. 까리에라는 파스텔화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인물이에요. 여성 화가로서는 드물게 엄청난 인기와 명성을 누렸죠. 까리에라가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건 당시 유행하던 로코코 양식을 파스텔을 이용해서 그려낸 덕분이 컸습니다. 로코코는 화려한 색채, 섬세한 장식이 돋보이는 18세기 유럽 예술 양식인데요. 이 시기에는 핑크나 스카이블루, 연한 노랑 같은 따스한 파스텔톤 색감의 옷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파스텔은 이 색감을 구현하는데 딱 맞는 재료였어요. 또 당시에는 파스텔로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하는 예술가가 드물었던 덕분에 차별점도 가져갈 수 있었고요. 이후 까리에라의 작품은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파티는 까리에라의 그림을 보면서 파스텔 기법이나 색감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파스텔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접하게 됩니다. 까리에라가 그림을 그리던 당시 파스텔과 화장품이 똑같은 안료로 만들어졌고 심지어 똑같은 상점에서 판매됐다는 점이죠. 즉, 파스텔을 얼굴에 바르면 화장인 거고 그림에 그리면 작품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파티는 파스텔을 환영을 만들어내는 도구라고 봤어요. 화장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추가적인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림도 결국에 2차원 평면에 존재할 수 없는 입체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한편 파스텔은 물리적으로도 환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스텔은 분필과 비슷한 미술 재료인데요. 학창시절 기억을 떠올려보면 분필가루가 정말 많이 날렸습니다. 이게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오늘날 학교에서는 물분필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파스텔은 분필보다도 가루가 더 많이 날리는 재료입니다. 절반가량은 가루가 되어서 날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파티는 이 가루 역시 실질적인 본질 없이 먼지로만 이루어진 환영과 같다 라고 봤고요. 환영을 그려내는 미술 작품에 활용하기 가장 적합한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쌓아올린 미술은 환영이다 라는 세계관 안에서 그림은 결국 환영이라는 걸 또 한 번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은 보라색으로 폭포는 빨간색으로 과일은 흐물흐물하게 그린 것이죠. 파티는 미술은 환영이다 라는 세계관에 매우 진심이어서 그림을 그릴 때 사진을 보고 그리거나 모델을 보고 그리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딱 한 번 본인 아들을 그릴 때를 제외하고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레퍼런스가 필요할 때에는 환영 그 자체인 본인의 상상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다른 동료 예술가들 혹은 선배 예술가들이 그렸던 예술 작품을 참고해서 그린다고 합니다. 그림 역시 환영이기 때문이죠. 세계관은 변주될 때 팬들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그리고 파티는 이걸 아주 잘 알고 있는 예술가였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본인의 세계관을 변주하는데요. 첫째로는 벽화 작업입니다. 파티는 개인전이 있을 때마다 해당 미술관 벽에 파스텔로 직접 방대한 규모의 벽화를 그리는데요. 사실 파스텔로 벽화 작업을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림을 그리는 순간 대부분이 가루로 떨어지기 때문이죠. 책상이나 이젤을 그리게 되면 각도 덕분에 가루를 컨트롤하기가 쉽지만 벽화는 완전히 90도로 서 있는 상태에서 작업해야 돼요. 그래서 가루들이 바닥에 바로 떨어집니다. 그렇다 보니 벽화 작업은 다른 파스텔 작업보다도 작업이 오래 걸리고 또 많은 파스텔을 필요로 하는데요. 파티는 그래피티 작업을 오래 해온 덕분에 그림을 빠르게 그려내는 건 자신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니콜라스 파티 전시에도 5개의 벽화를 5주 만에 그렸다고 하죠. 이렇게 만든 벽화 위에는 파티의 다른 파스텔화 작품이 전시되는데요. 벽화에 만들어낸 환영과 캔버스 속 파스텔화가 만든 환영이 중첩되면서 파티의 각 작품은 매 전시마다 새로운 문맥을 만들어냅니다. 파티는 이를 꼴라주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작품이 만들어내는 환영을 전시마다 다른 모습으로 전달하고 있죠. 여담이지만 전시가 끝나면 모든 벽화 작업은 다 제거한다고 해요.
작가가 직접 그린 벽화를 제거한다는 게 조금은 아깝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정작 작품을 그린 파티는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이전에 그래피티 작업을 하면서 본인이 만든 그래피티가 다른 아티스트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혹은 정부에 의해서 아예 지워지게 되는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더해서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지기 마련이다. 내 작품 역시 그러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쿨함이 어쩌면 파티 작품의 매력을 더 높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파티가 환영을 다루는 두 번째 방법은 미술사 속 선배 예술가의 작품에서 모티프를 따오는 겁니다. 파티는 본인 작품뿐만 아니라 타인의 작품 역시 환영이라고 보는데요. 미술사를 통해 그 환영과 재현의 역사를 탐구하면서 자신을 매혹시킨 모티프를 본인 작품에 차용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나름의 규칙이 있어요. 선배 예술가가 그린 모티프와 동일하게 그려낸다는 거죠. 파티는 작품을 그릴 때 색감과 형태에 변화를 주면서 실제가 아닌 환영이라는 걸 강조하는데요. 다른 예술가들 역시 자신만의 기법과 개성을 이용해서 변화를 주었고 그 방식을 추가적인 변형 없이 그대로 차용하는 게 선배 예술가들에게 표할 수 있는 경외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국내 전시에도 한국 전통 고미술품의 모티프를 초상화 작업에 차용한 시리즈를 선보였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모티프를 그대로 차용했죠. 파티의 환영에 대한 집착과 연구는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는 것 같아 흥미롭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좋은 향수나 좋은 술 혹은 좋은 커피는 시간에 따라서 다른 향이 느껴진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저는 니콜라스 파티의 작품이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파티의 작품을 접했을 때는 화려한 색채와 독특한 형태에 직관적으로 매료됐고요. 이후에는 환영을 강조한 세계관에 서서히 빠져들게 됐고 마지막으로는 파티가 탐구하고 차용해낸 미술사적인 유산들 그리고 이를 통해 볼 수 있는 그 깊이감에 깊게 매료됐습니다. 타고난 감각, 그리고 철학적으로 탄탄한 논리, 또 아는 만큼 보이는 현대미술의 즐거움을 똑똑하게 잘 활용한 작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영을 그리는 작가 니콜라스 파티.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정말 흥미로운 작가를 만나서 즐거운 경험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은 파티의 작품 어떻게 감상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래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